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만 봐서는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건 뭔지, 여기는 어딘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정말 많죠. 그건 영화보다 훨씬 방대한 원작의 이야기가 많이 축약되고 생략되어 표현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다 모르고 봐도 재밌기 때문에 이게 명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른 채로 그냥 보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걸 알고 보면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더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뜯어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각각의 장면 해설은 물론 영화에선 생략된 원작의 이야기와 여러 요소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원작과의 차이점까지 모두 정리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반지의 제왕 이야기의 시작은 빌보의 111번째 생일잔치부터입니다. 그런데 먼저 빌보가 사는 이 샤이어라는 지역과 그곳에 사는 호빗이라는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죠.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그러니까 빌보가 뜻밖의 여정을 떠났다가 돌아온 뒤부터 고향 샤이어에서 빌보는 매우 부유하면서도 특이하고 신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호빗이란 작품에서 그려진 그 뜻밖의 여정 말이죠. 빌보가 바로 그 모험에서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그 보물들을 쟁여놓은 굴들이 잔뜩 만들어져 있다는 소문은 샤이어의 전설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호빗들은 이렇게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긴 하면서도 그가 도대체 어떤 모험에 다녔길래 그런 건지는 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이 호빗 사회에서 모험을 다녀왔다는 것은 명예보단 오히려 불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참 유별난 양반이라고 그냥 손가락질이나 받게 되죠. 보통 호빗들은 모험 같은 건 또라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호빗이란 종족은 탄생한 지 매우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주목받을 만한 일은 거의 하지 않으며 멀리 나다니지도 않고 아주 조용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종족들은 이 호빗이란 종족에 별 관심도 없고 아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운데 땅의 역사적 기록들에는 호빗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서 호빗이란 종족의 기원도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호빗들이 이 샤이어라는 지역에 정착하면서부터 역사적 기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참고로 빌보의 고향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샤이어라는 지역에서도 호빗은 우리말로 호빗골이라 번역된 어떤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주로 비춰줬던 곳은 샤이어의 전부가 아니라 그중 호빗골이라는 한 마을이죠. 샤이어 땅 전체는 생각보다 정말 넓습니다. 어쨌든 여유로운 시골 마을 분위기 속에 참 평화롭게 살아가는 호빗들은 대체로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빗은 우리말로 난쟁이라 번역되는 드워프라는 종족보다도 몸집이 더 작은 아주 작은 종족인데도 가능하면 하루 6끼의 식사를 할 만큼 정말 먹는 걸 좋아하죠. 근데 영화를 보면 유독 눈에 띄는 호빗의 신체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이죠. 그들은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발에 털이 많이 나 있고 무엇보다 그 작은 몸집에 어울리지 않은 크기의 왕발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빗은 왕발인 것으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반전인 게 사실 원작에는 호빗의 발이 이렇게 특별히 크다는 묘사가 없는데요. 아마도 영화 감독이 호빗의 발을 크게 그려 표현한 오래된 사파들이나 1970년대에 제작된 반지의 제왕 애니메이션의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어쨌든 원작에서 호빗들은 다들 왕발이라는 묘사는 없지만 그들의 발바닥은 딱딱하고 질기며 곱슬곱슬한 털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신발을 거의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닌다 라는 묘사는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조용히 몰래 움직일 수 있는 특기가 있죠. 빌보가 이 능력을
모험에서 아주 잘 써먹었죠. 이런 호빗은 드워프나 엘프보다는 인간에 가까운 종족이며 다른 말로 반인족, 하플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근데 이 반인족이란 게 반만 인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균 키가 한 2m 정도 되는 키가 큰 누메노르인들이 자기들보다 반절 정도 되는 크기라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죠. 자, 아무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팔자 좋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호빗들에게 빌보는 올해 자신의 111번째 생일에는 특별히 성대하게 잔치를 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11살을 앞두고 있는 것 치고 빌보의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정했는데요. 사실 그냥 정정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을 완전히 비껴간 정도였죠. 원작 설정상 호빗의 수명이 일반적인 인간보다는 좀 더 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111살이라는 나이는 호빗들 사이에서도 장수하는 편이었죠. 어쨌든 그 나이 정도면 완전 노인이어야 맞는 건데 원작의 묘사에 따르면 빌보가 90이 넘은 나이일 때도 모험을 떠났었던 50세 때 모습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었죠. 그래서 영원한 젊음에다 엄청난 재산까지 다 가진 양반처럼 보이는 빌보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빌보가 가진 절대반지의 신비한 마력 때문이었고 그가 가진 재산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하진 않았죠. 뭐 소문이 어쨌든 빌보는 정말 후하게 잘 베푸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를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면 따르는 자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빌보가 가장 아끼며 아들처럼 키운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주연 프로도 베긴스이죠. 먼저 프로도가 빌보와 어떤 관계인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빌보는 나이가 99살이 되던 해에 프로도를 양자로 들이고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함께 살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프로도가 빌보 베긴스의 양자가 되면서 베긴스로 성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이름이 프로도 베긴스였죠. 프로도의 친아버지가 베긴스 집안으로 빌보의 친가 친척이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프로도의 어머니는 빌보하고는 외가 쪽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 프로도하고 빌보는 친가로나 외가로나 친척이었죠. 그런데 왜 프로도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느냐 하면 프로도가 어렸을 때 프로도의 부모님이 강에서 배를 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홀로 남아 고아가 된 어린 프로도를 보고 빌보는 가엾게 생각했고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아들처럼 키워주었죠. 그래서 이후로 계속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작 설정상 프로도의 생일은 우연히도 빌보와 똑같은 9월 22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둘은 항상 생일을 함께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보의 111번째 생일날은 사실 프로도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프로도에겐 33번째 생일로 그가 성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죠. 참고로 호빗들의 관습으로는 33살이 성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정이 영화에선 생략되고 빌보의 생일인 것만 표현됐죠. 어쨌든 이번 빌보의 생일잔치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날을 앞두고 마차에 진귀한 물건을 잔뜩 싣고서 샤이어에 등장한 어떤 노인이 있었으니 바로 마법사 간달프였죠. 샤이어의 호빗들은 그가 가운데 땅에서 맡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고 위험한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간달프의 마차에 잔뜩 실려있는 건 폭죽이었고 그도 그저 그런 구경거리로 보았을 뿐이죠. 어쨌든 간달프가 가져온 폭죽들은 빌보의 생일잔치를 아주 화려하게 빛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죠. 생일잔치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모두를 앞에 모아놓고 이 잔치의 주인공인 빌보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연설처럼 보였는데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까진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곧 빌보는 자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반에 반만 좋아한다는 갑분싸 멘트나 날리더니 갑자기 똥 마려운 사람 마냥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러다 빌보는 갑자기 자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빌보는 몰래 자신의 마법 반지를 끼고 모두의 눈앞에서 증발한 듯 사라져버렸죠. 물론 이를 본 모두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작 묘사에 따르면 이때 이걸 본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 리가 없으니 그냥 저 양반 제정신 아니야 라면서 이상한 장난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죠. 이게 장난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라진 이후로 계속 나타나질 않았으니 빌보의 미스테리한 실종은 호빗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화제거리로 남게 되었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을 잔뜩 놀래켜 놓고 혼자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빌보는 자신의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 특히 무엇보다 자신의 반지를 프로도에게 남기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집에 뒤따라 돌아온 간달프 앞에서 골룸처럼 반지에 집착하는 아주 심각한 모습을 잠시 보이긴 했지만 결국 빌보는 반지를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았고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죠. 그렇게 자유로워진 빌보는 리븐델을 향해 떠났고 이후 집에 돌아온 프로도는 영문도 모른 채 빌보의 반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달프는 이걸 꼭 비밀리에 잘 숨겨두라며 반지를 봉투 안에 넣어 봉해주었고 뭔가 알아볼 게 있다면서 급히 길을 떠나죠. 이때 간달프는 반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간달프는 이 반지가 보통 반지는 아니란 건 물론 알고 있었지만 절대 반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원작 내용에 따르면 빌보가 반지를 얻은 이후로 유독 이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지가 그에게 사악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간달프는 예전부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달프는 빌보에게 그 반지를 사용하지 말고 지니지도 말 것을 충고해왔죠. 하지만 빌보는 듣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간달프가 그 반지를 강제로 뺏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며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리고 이에 대해 사루만과 상의해볼 수도 있었지만 간달프는 왠지 모르게 망설여져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사루만은 가운데 땅에 파견된 마법사들의 리더인데다가 그의 지식은 매우 뛰어났지만 동시에 그는 매우 오만한 자이며 호빗들을 그저 미천한 존재들이라 생각할 뿐 관심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망설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빌보가 스스로 반지를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111번째 생일이자 프로도가 성년이 되는 날 자신의 재산과 반지를 모두 프로도에게 상속해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겠다는 계획을 했죠. 그리고 빌보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특별히 성대하게 열고 사람들에게 선물도 잔뜩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반지를 내려놓기 수월할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었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반지를 내려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의 빌보답지 않게 마치 사탄 들린 것처럼 반지에 집착하며 내놓지 않으려는 기괴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간달프는 충격을 먹고 이 반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사루만은 이렇게 말했었죠. 절대 반지는 강물을 따라 깊은 바다까지 떠내려갔을 테니 이제 영영 찾지 못하게 사라져 버렸을 거라고. 그리고 간달프는 여태까지 그 말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반지가 절대 반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영화에선 빌보가 떨어뜨리고 간 반지를 간달프가 주우려다가 반지에서 사우론의 기운을 느끼는 장면까지 추가하여 더 직접적으로 바꿔서 표현했죠. 그래서 이 반지의 정체가 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간달프가 조사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작 기준으로는 그 조사 과정이 무려
17년이나 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이야기가 거의 다 생략되었기 때문에 간달프가 잠깐 자료조사하러 가까운 도서관 좀 다녀온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간달프가 조사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다른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빌보의 생일잔치 때와 전혀 바뀌지 않은 걸 보면 영화에선 17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다녀온 것으로 설정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시리즈는 이처럼 전반적으로 원작과 시간 흐름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원작 그대로 가면 너무 늘어지니까 영화에선 이야기와 시간을 상당히 축약하여 표현했고 그러면서 내용이 바뀐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간달프가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다녀왔지만 아쉽게도 영화에선 거의 다 생략되어 버린 그 조사 과정과 조사해온 내용에 대한 원작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달프가 한번 나갔다가 17년 만에야 처음 돌아온 것은 아니었죠. 처음 떠났을 때는 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론 꽤 자주 나타나서 프로도의 상태를 살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방문이 끊겼고 이후로 무려 9년 넘게 소식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프로도는 간달프가 이제 호빗에게 관심이 없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9년이면 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보의 111번째 생일잔치 후에 17년이나 흘러버린 겁니다. 이제 프로도가 벌써 50살이 되는 해였죠. 하지만 어쨌든 간달프는 오랜 조사를 끝내고 결국 프로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주었는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간달프는 빌보가 가져온 골매 반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저 반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저게 만약 절대 반지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고민이 많았죠. 확실한 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무에게나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적은 배신이었으니 함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간달프는 먼저 북방의 순찰자들의 리더이자 이실두르의 후계자인 아라곤을 찾아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라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골룸을 찾아보자고 했죠. 아라곤은 조상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간달프를 도와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룸이 있다고 소문이 난 곳들을 다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나중엔 결국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간달프는 갑자기 골룸을 꼭 찾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루만이 했던 절대반지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기억 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이죠. 예전에 사루만은 다른 힘의 반지들은 각각 고유한 보석이 있지만 절대반지는 그렇지 않다. 둥글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평범한 반지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것을 제작한 사우론은 그 위에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무슨 표시를 해두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시가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간달프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론 말고 반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만져본 자는 이실두르다. 그럼 이실두르는 뭔가를 보지 않았을까?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그 반지가 절대 반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달프는 더 이상 골룸을 쫓지 않고 급히 곤도르로 가서 창고에 쌓인 옛 기록들을 열심히 뒤져보죠. 그러다 이실두르가 직접 만든 어떤 두루마리 하나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실두르가 반지를 얻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록해놓은 글이었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그 중엔 간달프가 찾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반지에 새겨진 표시를 직접 보았던 이실두르가 그 새겨진 글씨들을 기록해 두었고 반지가 사우론의 뜨거운 손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반지를 뜨겁게 달구면 다시 글자가 선명해질 거라는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달프가 이런 핵심 정보를 얻어낸 뒤에 마침 또 아라곤이
골룸을 잡는 것까지 성공해냈죠. 그래서 아라곤이 잡아온 골룸에게 간달프가 약간의 협박을 곁들인 인터뷰를 진행했고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를 더 얻어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달프가 골룸에 대해 뭘 알아내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룸이 누구냐? 원래는 스미골이란 이름을 가진 호빗이었죠. 옛날 어느 날 스미골은 친구 디골과 함께 강에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습니다. 참고로 이날의 이야기가 영화에선 왕의 귀한 편의 시작 부분에 나오죠. 아무튼 이날 함께 낚시를 하던 친구 디골의 낚싯바늘에 어떤 커다란 물고기가 걸려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잡아당기는 힘이 어찌나 좋은지 낚싯대를 잡고 있던 디골이 오히려 강바닥까지 끌려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결국 물고기도 놓쳐버렸지만 물에 빠진 디골은 우연히 강바닥에서 반짝이는 어떤 반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이실두루가 죽기 직전 강물 속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 반지였죠. 그리고 그 반지를 주운 디골은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곧 스미골도 옆에 다가와서 그 반지를 두 눈으로 보니 이상하게도 마치 홀린 것처럼 몹시 탐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미골은 디골에게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그 반지를 생일 선물로 달라고 했죠. 하지만 디골은 주지 않으려 했고 그러자 스미골은 욕심에 미쳐서 반지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디골을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친구를 죽이면서까지 반지를 빼앗은 스미골은 이후 그걸 끼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의 비밀을 염탐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등 못된 짓들이나 하는데 그 반지를 사용했죠. 근데 그러던 그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콜룸 콜룸 하면서 끔찍하게 듣기 싫은 꼴록거리는 소리까지 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혐오스러운 그를 욕하며 마을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스미골은 혼자 외로이 떠돌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안개산맥의 어떤 작은 동굴로 기어들어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그는 반지의 신비한 힘으로 죽지도 않고 무려 500년 동안이나 반지를 소유한 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숨어 살다 보니 반지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골룸은 나주굴처럼 몸이 투명해져 버리진 않은 것인데요. 억지로 수명이 늘어나 버린 그의 몸은 많이 야위어졌지만 그래도 튼튼하긴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늘어난 수명만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지는 그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가장 증오하는 것이었죠. 반지의 마력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잡혀산 그에겐 반지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대 반지가 주인을 버리고 떠날 수는 있지만 주인이 반지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근데 정말 대단하게도 그걸 해낸 게 바로 빌보입니다. 아무튼 반지를 500년 동안이나 간직한 골룸은 반지의 제왕 이전 이야기를 다룬 작품 호빗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빌보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골룸은 너무 오랫동안 반지를 소유해서인지 반지를 잃고도 자유의 몸이 되질 못했고 여전히 반지를 갈망하며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골룸은 그로부터 3년 뒤쯤부터 바깥 세상으로 나와 빌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어리석게도 빌보는 자신의 본명을 골룸에게 이야기했었으니 골룸이 빌보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두어프들과 함께했던 그 뜻밖의 모험으로 빌보는 유명인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외로운 산 그리고 호수마을과 너른 곳까지 이곳 저곳 빌보의 이름과 출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으니 골룸은 몰래 사람들의 말을 엿듣고 다니며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골룸은 처음엔 샤이어에 있는 빌보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반지를 되찾으려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가다가 마음을 바꾸고 모르도르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사우론이 복수를 위해 다시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고, 골룸은 거기서 자신의 복수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찾아갔죠. 하지만 모르도르에 잠입한 골룸은 결국 사우론에게 잡혀 고문이나 당하며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론은 운 좋게도 저절로 굴러들어온 골룸 덕분에 절대 반지가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게다가 호빗과 샤이어, 베긴스라는 단어까지 사우론 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골룸은 그 이후 모르도르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풀려났고, 그래서 아라곤은 그렇게 다시 바깥을 싸돌아다니고 있던 골룸을 잡아 간달프에게 데려온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골룸을 인터뷰한 결과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된 간달프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반지가 다시 발견됐다는 사실을 사우론이 알게 된 것 자체가 큰 문제였죠. 그나마 호빗, 샤이어, 베긴스 이런 것들이 적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던 하찮은 단어들이라는 게 시간을 조금은 벌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들었으니 사실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는 조만간 눈치채게 될 것이고, 사우론의 부하들이 샤이어까지 찾아오는 게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달프는 골룸을 어둠 숲의 엘프들에게 맡겨놓고 프로도에게 서둘러 달려갔죠. 그런데 이후 골룸은 결국 또 도망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엘프들이 골룸을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철저히 감시하긴 했지만 그의 몸 상태를 회복시켜보라는 간달프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감옥에만 가둬두긴 좀 그래서 맑은 날엔 골룸을 데리고 숲속을 산책시켜줬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골룸을 산책시키던 엘프들이 오크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고, 싸우다 보니 어느새 골룸 이 녀석은 도망쳐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룸은 사전에 이 습격을 알고 있었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계획된 탈주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고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반지에 대한 긴 조사를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프로도에게 돌아온 간달프는 당연히 무엇부터 했느냐, 불이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에 반지를 던져보았죠. 그리고 잠시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낸 반지에는 마치 불꽃처럼 빛나는 어떤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달프는 이 마지막 실험을 통해 드디어 이것이 절대 반지임을 확신했죠. 그러니 이제 간달프는 프로도에게 반지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작에는 영화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절대 반지와 힘의 반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절대 반지에 새겨진 문장의 의미는 이러했죠. 모든 반지를 지배하고 찾아내는 하나의 반지, 모든 반지를 불러 모아 암흑 속에 묶어두는 하나의 반지. 이것은 엘프 전승 중 오래전부터 알려진 어떤 시의 두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의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 갈라드렐의 나레이션으로 반지들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이 시의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늘 아래 엘프 왕들을 위한 3개의 반지, 돌로 된 집에 사는 드워프 군주들을 위한 7개의 반지,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을 위한 9개의 반지, 어둠의 옥좌에 있는 암흑의 군주를 위한 하나의 반지. 여기서 하나의 반지, one ring, 이것이 바로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반지, 즉 절대 반지죠. 절대 반지와 힘의 반지들이 탄생한 제2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이미 세계관 역사편에서 들려드렸었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여기서 또 다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제2시대의 사우론은 엘프들을 속여 힘의 반지들을 만들도록 했는데요. 힘의 반지를 만들어 사용하면 더 큰 힘을 얻고 잘 살게 될 거라고 꼬드기며 제작 기술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엘프들이 사우론을 선생님으로 모시며 아무 의심 없이 힘의 반지들을 만들어내자 사우론은 몰래 자신의 본거지인 모르도르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힘을 잔뜩 불어넣어 다른 모든 힘의 반지들을 지배할 가장 강력한 절대 반지를 만들었죠. 엘프 종족이 스스로 힘의 반지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 뒤
절대 반지로 그들을 지배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힘의 반지를 만들어 지니고 있던 엘프들이 사우론이 절대 반지를 만들어서 끼자마자 이게 다 사우론의 계수작이었음을 바로 눈치챘고 더 이상 반지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자 열받은 사우론은 엘프들이 만들어 놓은 16개의 힘의 반지를 힘으로 빼앗습니다. 그런데 당시 힘의 반지를 만든 엘프들 중 최고 장인이었던 켈레브림보르라는 인물이 특별히 혼자서 만든 3개의 반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들만은 빼앗기지 않았죠. 그리고 이후로도 그 3 반지는 계속 사우론의 손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이 순결을 지켜냈고 이것이 바로 요정의 3 반지입니다. 그리고 엘프들을 지배하는 계획은 실패해버린 사우론은 나중에 빼앗은 16개의 반지 중 7개는 드워프들에게 나머지 9개는 인간들에게 주었죠. 물론 그것들을 나눠준 이유는 두 종족을 지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인간들에게 제일 잘 먹혀들었는데요. 9개의 반지를 받은 인간들은 절대 반지의 지배하에 들어가 반지의 악령이 되었고 사우론의 가장 무시무시한 부하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주굴이죠. 하지만 드워프들에겐 또 그 계획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드워프 이 양반들은 방골이라 사우론의 부하가 되지 않았고 반지를 그저 재물을 모으는 데만 사용했죠. 그래서 나중에 사우론이 짜증나서 반지들을 도로 빼앗습니다. 그런데 반지 중 4개는 용들이 삼켜 없어져 버려서 나머지 3개만 되찾죠. 참고로 이전 작품 호빗의 주연인 소린의 아버지였던 스라인이 마지막 하나 남은 드워프들의 반지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돌굴두루로 납치당하면서 그때 빼앗기고 마는데요. 아무튼 제2시대 말이 되어 벌어진 사우론과의 전쟁에서 이실두루가 사우론의 절대 반지를 빼앗으며 승리했고 새로운 제3시대가 열렸죠. 그렇지만 사우론은 유한한 생명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우론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실두루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사우론의 많은 힘이 들어가 있는 절대 반지도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다시 자신의 세력을 강력하게 회복한 사우론이 지금 절대 반지를 찾아 잃어버렸던 힘까지 완전히 다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골룸이 불어버린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반지를 들고 빨리 어디로든 튀어야겠죠. 그러니까 간달프는 프로도에게 가능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원작에서 프로도는 바로 떠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내키지가 않았죠. 프로도도 어쩔 수 없는 호빗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샤이어의 여름을 마음껏 즐기고 가을에 있는 자신의 50번째 생일날 출발하는 것으로 미룹니다. 이에 간달프는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대신 그때 가서 또 미루면 안 된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원작에서 프로도는 나이가 50이 되어서야 모험을 출발합니다. 참고로 과거에 빌보가 그 뜻밖의 여정을 떠났던 나이도 딱 50세였죠. 일부러 나이를 맞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 확실히 이야기 전개에 긴박감 같은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선 간달프가 조사를 떠난 17년을 확 줄여 시간 설정을 바꾼 것이겠죠. 그런데 원작에선 프로도의 나이가 50세가 되긴 했지만 반지의 마력 때문에 처음 반지를 얻었던 33살 때처럼 전혀 늙지 않아 젊은 모습이었다고 하니 프로도의 모습은 대충 영화와 비슷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호빗들 기준으로 성년이 33살이고 영화에서 프로도 역할을 맡은 배우가 당시 우리 인간 기준으로 성년인 20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원작에서 프로도는 겉모습은 어려도 어쨌든 속 알맹이는 50살 아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와 달리 완전 아재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풋풋한 미소년 프로도의 모습에 익숙한 영화 관객들에게는 참 색다른 느낌이 들게 하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렇게 시간 흐름이 바뀌면서 프로도의 친구들인 샘, 메리, 피핀의 나이 설정도 다 바뀌었습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서로 나이 차이가 꽤 나지만 영화에선 나이가 대충 비슷한 친구들처럼 나오죠. 그런데 참고로 재밌는 게 영화에서 연기한 배우들의 실제 나이는
프로도가 가장 어리고 피핀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원작 설정은 그와 정반대로 프로도가 가장 나이가 많고 피핀이 가장 어립니다. 원래 원작에서 피핀은 빌보의 111번째 생일 때 기준으로 겨우 11살밖에 안 되는 완전 애였죠. 그리고 이런 피핀과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다니는 메리는 원작에선 피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더 많습니다. 근데 또 반전은 영화배우의 실제 나이는 메리보다 피핀이 8살이나 더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 샘이 프로도를 부를 때 항상 미스터 프로도 하면서 굉장히 공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샘이 미스터 프로도라고 부르는 게 우리나라에선 프로도 씨도 아니고 프로도 날이라고까지 번역되었으니 마치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 같은 굉장히 수직적인 계급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영화에서 나이 설정은 바뀌었는데 원작에서의 호칭과 관계 그리고 이야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렇게 보이게 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원작에서 프로도의 나이가 50입니다. 50은 호빗들의 기준으로도 아재의 나이죠. 그리고 샘은 원래 원작 설정상 프로도보다 12살이나 어립니다. 그런데 또 영화에서는 프로도를 연기한 배우보다 샘을 연기한 배우가 실제로는 오히려 10살이나 더 많단 말이죠. 그런 것 치고 샘 역할 배우가 동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프로도보다 어려 보이지는 않는데 프로도 날이 이러면서 따라다니니까 샘이 더 불쌍해 보이고 특히 우리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마치 조선시대 노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원작에서는 원래 그런 식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데요. 근데 설정상 프로도가 샤이어에서 부유한 명문가 출신으로 상류층을 상징하고 샘은 노동자 계급을 상징한다 볼 수 있어 둘 사이에 영국적인 사회 계층 차이가 물론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만 깍듯하게 존칭을 하는 게 아니라 샘은 베긴스 집안의 정원사로 고용된 사람이고 프로도는 샘의 고용주에다가 나이로만 봐도 한참 위기 때문에 샘이 프로도를 부를 때 미스터 프로도, 프로도씨 또는 마스터, 주인님이라고 존칭을 붙여 부르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샘이 프로도를 좀 이상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하죠.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샘은 프로도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자기보다 어른이고 자기 사장님이니까 그렇게 극진히 모시며 따르는 거지 무슨 노비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나이와 호칭이 좀 뒤죽박죽이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간달프가 프로도에게 어서 샤이어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하필 샘은 집 주변에 난 풀을 깎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샘의 아버지는 40년 동안 빌보의 집에서 일한 정원사였는데 나이도 들고 관절도 시원치 않아진 후 그의 막내 아들인 샘이 대신 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샘은 그저 평소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필 그때 간달프의 레이더에 딱 걸렸죠. 그래서 샘은 간달프에게 붙잡혀서 이 자식 왜 몰래 말을 엿듣고 있었어? 라고 억울하게 혼이 납니다. 그리고 샘 입장에선 뭔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대화를 어쨌든 들었다는 죄로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프로도의 모험 동료로 끼워지고 말죠. 그리고 영화에선 원작과 달리 한밤중에 바로 짐을 챙겨 급히 샤이어를 떠납니다. 근데 이때 간달프는 같이 가지 않는데요. 간달프는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사루만을 만나고 올 테니 일단 각자 떠난 뒤 브리 마을에 있는 달리는 조랑말이라는 여관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며 따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참고로 원작에서는 이때 간달프가 사루만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다르죠. 원작에선 샤이어에 있는 간달프에게 갈색의 마법사 라다가스트가 찾아오는데요. 지금 나주울들이 나타나 샤이어에 대해 캐물으며 이곳으로 찾아오고 있으니 필요하면 자신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을 사루만이 전해달라 했다면서 말입니다. 이때 물론 순진한 라다가스트는 사루만의 진짜 의도를 모르고
그저 부탁받은 대로 간달프를 찾아와 이렇게 말을 전하고 위험을 경고해 준 거였는데, 아무튼 원작에선 그 말을 듣고 간달프가 사루만을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선 이야기 전개가 급박하게 바뀌면서 라다가스트의 출현이 완전히 생략되고 간달프가 스스로 사루만을 찾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영화 호빗 시리즈에서 라다가스트가 위험을 경고해주는 역할로 등장하게 되죠. 반대로 원작 소설 호빗에는 원래 라다가스트가 출연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역할을 그대로 오려 붙여가지고 써먹은 거죠. 어쨌든 간달프는 사루만을 만나러 가고 프로도와 샘은 둘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참 가던 중간에 엘프들이 줄지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프로도는 엘프들이 회색 항구라는 곳으로 가서 이곳 가운데 땅을 떠나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죠. 자, 근데 지금 엘프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발리노르라는 또 다른 대륙입니다. 이 발리노르에 대해서도 세계관 역사편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또 간단히 이야기해드리면, 발리노르는 발라와 마이아 같은 신적인 존재들과 엘프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간달프와 사루만 같은 마법사들은 원래 이 발리노르에 살던 마이아라는 존재인데 임무를 받고 가운데 땅으로 파견되어 온 것입니다. 근데 발리노르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지금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 허락받은 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직항로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엘프들은 발리노르에 살 수 있게 발라들의 허락을 받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론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가운데 땅에 남아 살고 있던 엘프들이 사우론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프로도와 샘은 계속 더 갈 길을 가다가 밭에서 서리하다 걸려서 도망치고 있는 메리와 피핀을 우연히 마주치죠. 이 둘은 프로도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와 피핀은 서로 사촌이었죠. 아무튼 얘네들이 훔친 채소 때문에 열받은 밭주인이 낯들고 막 쫓아오니까 얼떨결에 넷이 같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치다가 하필 반지를 쫓고 있는 검은 기사 나주구르를 마주치게 되죠. 자, 여기서 나주구르란 뭐냐? 아까 제가 사우론이 손에 넣은 16개의 힘의 반지 중 9개는 인간들에게 주어졌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반지를 받은 인간들이 정확히 누구누구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간들은 제일 쉽게 유혹에 걸려들었고 반지를 받아 사용한 자들은 아주 막강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죠. 인간들은 힘의 반지를 가지면 계속 죽지 않고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니 그들은 그렇게 계속 부와 명예를 누리며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 줄 알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반지는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자기 형체를 감추기 위해 반지를 자주 껴서 사용하게 되면 몸이 점점 투명해지고 그러다 서서히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인간들은 자기가 반지를 소유한다고 착각했겠지만 반대로 점점 반지가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의지력이 아주 강하거나 선량한 사람이라면 그 순간이 좀 더 늦게 올 수는 있겠지만 의지력이나 선함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의 노예가 되어 사우론과 절대반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지를 받은 인간들은 반지의 악령이라는 뜻의 나주굴이 되었죠. 어쨌든 이런 나주굴들은 지금 사우론의 명령을 받아 눈에 불을 켜고 절대반지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만약에 얘네들한테 잡히면 반지를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결국엔 죽을 만큼 고통받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주굴을 피해 열심히 살려고 도망치다 보니 프로도와 3명의 친구들은 계속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나주굴을 피해서 간달프를 만나기로 했던 브리에 도착하죠.
원작 설정상 이 브리란 지역은 과거엔 교통의 요지로 많은 여행객과 방랑자들이 머무르고 지나가는 마을이었는데요. 주로 인간들이 정착한 곳이지만 호빗이나 드워프, 엘프 등 여러 종족의 이방인들이 서로 적당히 잘 어울리는 분위기라 다양한 지역에 온갖 소식들이 몰린다고 하죠. 참고로 일부 호빗 집안들도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달프도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겠죠. 그런데 영화에선 이런 브리가 많이 거칠고 어두운 분위기로 표현되었습니다. 어쨌든 프로도는 간달프를 만나기로 한 달리는 조랑말 여관에 무사히 들어갔죠. 그런데 여관 주인은 최근에 간달프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던 간달프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도 프로도는 간달프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보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며 배를 채우고 있는데 프로도는 자꾸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긴장을 놓지 못하죠.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 프로도는 이 브리에 들어올 때부터 간달프의 충고대로 가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핀이 거기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다가 프로도의 본명을 말하며 손가락으로 프로도를 가리키기까지 하죠.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도대체 어디까지 알려줄 셈인지 미친놈처럼 족보까지 줄줄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도가 급히 피핀을 말리러 갔다가 뒤로 넘어지게 되는데 그 바람에 손에서 반지를 놓치고 놓친 반지를 다시 잡으려다 재수없게 손가락에 쏙 끼워지고 말죠. 그리고 곧 반지를 손가락에서 다시 빼긴 했지만 프로도가 투명하게 싹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러자 전부터 한쪽 구석탱이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어떤 낯선이가 다가와 조심성 없는 프로도를 혼내며 그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죠. 그 낯선이는 바로 아라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라곤이라는 인물과 배경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죠. 일단 아라곤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메노르인이었죠. 영화를 보다 보면 두네다인이나 서쪽의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둘 다 누메노르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누메노르인은 발라들의 축복을 받은 인간 종족으로 보통의 인간들보다 수명이 길고 여러 가지로 신체 능력이 뛰어나죠. 지금으로부터 아주 옛날 제2시대 말에 그들의 국가 누메노르가 멸망하고 가운데 땅으로 넘어온 엘렌딜과 그의 두 아들 이실두르와 아나리온은 북왕국 아르노르와 남왕국 곤도르 이렇게 두 왕국을 세우고 통치했는데요. 그리고 건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우론과 전쟁을 해 결국엔 승리했죠. 이실두르가 사우론의 손가락을 자르고 절대반지를 얻어냈던 바로 그 전쟁 말입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더 지나 북왕국 아르노르는 사우론의 오른팔이자 9 나주울들의 리더인 앙그마르의 마술사왕과 전쟁을 하다 멸망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 아르노르의 남은 후손들은 그들의 영토였던 북부 야생을 돌아다니면서 악의 무리들을 사냥하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작은 마을들을 지켜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방의 순찰자라 불리죠. 그리고 아라곤이란 인물은 이 북부 순찰자들의 리더이자 이실두르 왕가의 직계 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범한 인물을 브리 같은 마을에선 그저 황야를 떠도는 신비한 방랑자 정도로 취급했다고 하죠. 그의 본명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의 다리가 길고 걸음이 빠르며 항상 어딜 그렇게 바삐 달려갔는지 말도 없으니 사람들은 그를 성큼거리라는 별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아라곤이 이끄는 순찰자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적들이 단 하루 만에라도 자기 마을을 폐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를 이런 우스운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북방의 순찰자들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대접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죠. 그저 순박한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만을 바라며 음지에서 계속 묵묵히 일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아라곤은 지금까지 간달프를 도와왔으니
프로도가 반지를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아라곤은 프로도를 지켜주려고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다가 또 지켜주려고 조용히 따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주굴은 반지의 존재를 직접 느끼며 추적한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프로도가 실수로 반지를 꼈을 때 나주굴들은 바로 그 위치를 느끼고 프로도가 있는 여관을 향해 달려오죠. 하지만 아라곤은 이를 예상하고 호빗들이 이불 안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이불 안에 베개 같은 걸 넣어 통통하게 꾸며놓은 뒤 숙소를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온 나주굴들은 애꿎은 뻥침대만 칼로 푹푹 찔러대죠. 그런데 호빗들은 그렇게 아라곤 덕분에 목숨을 건졌는데도 처음 보는 아라곤에 대한 의심을 바로 풀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아라곤은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죠. 직접 이 호빗들을 이끌고 리븐델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 중간에 아몬술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원작 설정상 이곳엔 앙그마리에 대적하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탑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높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하지만 오래전 전쟁으로 모두 불타 없어져 폐허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원형띠 모양으로 허물어진 돌기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라곤과 호빗들은 이곳 아몬술의 탑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하죠. 그런데 아라곤이 잠깐 주변 정찰을 나간 사이 샘과 메리와 피피는 조용히 누워서 잠이나 잘 것이지 모닥불을 피워 야식을 해 먹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자고 있던 프로도가 소리를 듣고 중간에 깨죠.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란 프로도는 벌떡 일어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바보들아, 당장 불 끄라면서 발로 급히 밟아 불을 끕니다. 그렇지만 이때 나주굴들은 이미 그 불빛을 확인하고 이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곧 나주굴들의 습격을 받게 된 프로도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당장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결국 반지를 손가락에 끼웁니다. 하지만 프로도가 반지를 끼자 그 유령 같았던 나주굴들의 형체들이 오히려 무시무시하게 뚜렷해졌죠. 반지의 악령들 앞에서는 반지를 껴도 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반지를 낀 상태니까요. 그러니 결국 프로도는 나주굴의 저주받은 칼에 한 방 푹 찔리고 맙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다행히 아라곤이 횃불과 칼을 들고 나타나 나주굴들을 물리쳐냅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한 뒤 프로도를 치료하기 위해 바닥에 눕히죠. 근데 참고로 이때 프로도를 바닥에 눕혀놓은 장면을 보면 주변에 어떤 거대한 석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것들은 사실 오래전 빌보가 모험 중에 만났었던 바로 그 트롤들입니다. 딱딱한 돌로 변해버린 채 여전히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저주받은 칼에 찔린 프로도는 상처의 통증과 얼음장 같은 냉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아라곤은 어서 프로도를 리븐델로 데려가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하죠. 근데 리븐델까지는 아직 한참은 더 가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아라곤은 아셀라스 또는 임금님 풀이라고 불리는 풀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샘은 그건 잡초가 아니냐는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작 내용에 따르면 임금님 풀이란 원래 옛날에 누메노르인들이 가운데 땅에 들여왔던 약효가 대단한 약초였지만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풀을 찌으면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약효가 있는지는 모르니 아무도 약으로 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잡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무쳐먹고 부쳐먹고 볶아먹고 끓여먹고 어떻게든 먹을 방법을 찾아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게 임금님 풀이라 불리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임금님 풀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세계관 속에선 왕의 손은 치유의 손이니 그것으로 적법한 왕을 알 수 있다 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전설이 임금님 풀과 관련이 있죠.
이 약초는 왕위의 정통 계승자가 사용하면 아주 신비로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왕이거나 왕이 될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금님프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었죠. 그래서 원작에서 아라곤은 이 풀잎을 물에 끓여 그 물로 프로도의 상처를 직접 씻어줍니다. 그 덕분에 프로도는 상처의 냉기가 줄어들었고 꽤 오랫동안 그 저주받은 상처를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게 그냥 상처만 한 게 아니라 저주받은 검의 칼끝이 부러져 파편이 상처 안쪽 깊숙이 박혀있는 상태라 결국 프로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긴 합니다. 그래도 영화에서보다는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버티죠. 근데 이와 달리 영화에서 불쌍한 프로도는 그냥 바로 심신미약 상태로 넘어가 썩은 동태눈깔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라곤이 임금님풀을 발견해서 좀 따보려고 하니까 마침 그때 아라곤의 애인 아르웬이 나타나죠. 그리고 원작과 달리 아라곤의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웬이 자신의 말에 바로 프로도를 태워 긴급히 리븐델로 데려가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손이 정말 약손인지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죠. 참고로 아라곤의 애인 아르웬은 반요정 하프 엘프였는데 이 세계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하는 루시엔이란 인물이 환생한 것 같다고 할 만큼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원작에 묘사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영화에서 아르웬이 등장할 때 엘프가 아니라 무슨 여신이 등장하는 것처럼 후광이 막 장난 아니게 연출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리븐델의 영주 엘론드의 딸이었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그녀가 아라곤과 아주 먼 친척이라는 겁니다. 아라곤의 아주 먼 조상인 엘로스가 엘론드의 쌍둥이 형제였으니까요. 게다가 반지의 제왕 본편의 시기가 이 세계관 역사에서 제3시대인데 엘론드는 제1시대 말에 태어난 거의 살아있는 화석이었죠. 그러니 그의 딸인 아르웬도 나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둘이 있고 엄청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딸이라 아빠가 6,000살이 훌쩍 넘는 것 치고는 그녀의 나이가 매우 어린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라곤과 무려 약 2,70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나이 차의 연상연하 커플이죠. 이 정도면 호칭을 뭐라고 불러도 뭔가 죄송하게 느껴지는 나이인데 아싸리 그냥 우리 누님이라고 부릅시다. 아무튼 이런 아르웬 누님은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나주글들을 피해 리븐델까지 아주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리븐델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얕은 강물을 사이에 두고 아르웬 누님과 나주글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르웬 누님이 어떤 주문 같은 걸 외치시자 백마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듯한 모습에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강을 건너려던 나주글 녀석들을 싹 쓸어버리게 되죠. 영화에선 아르웬 누님이 직접 이 파도를 불러일으키신 것처럼 나오지만 원작에서 이런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는 사실 엘론드의 명령 때문이었고 거기에 간달프의 마법까지 곁들여진 것이었는데요. 원래 이 강을 급히 봉쇄해야 할 땐 이렇게 홍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작에선 애초에 아르웬 누님이 프로도를 태우고 오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 누님이 이렇게까지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니셨는데요. 영화에서는 다른 인물의 역할을 대신하시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되며 아르웬 누님의 출연 분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프로도는 무사히 리븐델까지 도착해 엘론드의 치료를 받고 상처를 회복하게 되죠. 영화에선 프로도가 처음부터 반송장, 하프 송장 상태로 배달되었지만 아까 말했듯이 원작에서 프로도는 아라곤의 치료도 받고 아주 오랫동안 잘 버티다가 강물 앞까지 와서 기절합니다. 그렇게 프로도는 대단하게도 무려 17일 동안 그 저주받은 칼날 조각이 몸에 박힌 채로 버텼고
의술의 대가였던 엘론드가 살 속에 깊게 파고든 칼날을 힘들게 찾아서 결국 빼내줬죠. 그 덕분에 며칠 동안 기절해 있던 프로도는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그의 앞에는 간달프가 앉아 있었죠. 그러자 프로도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릴 만나러 오지 않았냐고 간달프에게 묻습니다. 이에 간달프는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죠. 사실 간달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사루만의 배신 때문이었는데요. 자, 간달프는 저번에 프로도와 헤어지고 나서 사루만이 있는 아이센가드라는 곳으로 찾아갔었습니다. 그 아이센가드의 한가운데에는 오르상크라는 거대한 탑 하나가 우뚝 서 있었는데요. 이 오르상크라는 탑 안에서 사루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작 설정상 오르상크는 사루만이 지은 게 아니라 오래전에 누메노르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르상크는 곤도르 거였죠. 근데 과거에 사루만이 이곳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나섰고 곤도르에선 사루만 같은 힘 있는 자가 관리하겠다고 하니 믿고 탑의 열쇠를 넘겨주었던 겁니다. 어쨌든 백색의 사루만은 마법사들의 수장이었고 대단한 학식과 지혜를 가진 자였으니 간달프가 조언을 얻으러 간 거였지만 사실 이때 사루만은 이미 배신한 상태였죠. 완전히 사우론의 따까리가 된 상태였는데 간달프가 자신과 뜻을 함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간달프를 강한 마력으로 조업해서 쓰러뜨린 다음 탑 꼭대기에 올려 가둬버리죠. 그런데 참고로 재밌는 게 원작에서의 사루만은 이렇게 사우론의 따까리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맹을 맺은 경쟁자에 가까운 상태였죠. 지금 사우론의 세력이 강하기는 하니까 일단 붙어먹기는 하지만 충성심은 없었습니다. 사루만은 사우론보다 먼저 절대반지를 찾아 결국엔 자신이 그들을 지배하고자 했죠. 사우론을 밀어내고 자기가 새로운 반지의 제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영화에선 사우론 따까리가 된 사루만에게 흠씬 쥐어 터지고 아주 높은 탑 꼭대기에 갇혀버린 불쌍한 간달프. 발밑은 낭떠러지라 혼자선 탈출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 예전엔 푸르고 아름다웠던 아이센가드가 이젠 온통 구덩이와 대장간으로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사루만이 이곳으로 오크들을 끌어모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달프는 한동안 거기 갇혀 있었기 때문에 프로도와 만나자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행히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 그 탑 꼭대기에서 무사히 탈출하긴 했죠. 그래서 프로도보다 먼저 리븐델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간달프가 돌아왔고 이제 프로도도 깨어났으니 엘론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각 종족을 대표하는 이들이 리븐델의 회의장에 모였죠. 엘론드는 여기 모인 모든 종족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사우론에게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프로도가 절대반지를 회의장 한가운데에 꺼내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곤도르의 대표로 온 인간 보로미르는 그냥 이걸 우리가 직접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죠.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곤도르가 적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저 절대반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에 아라곤은 사우론 말고 우리 중 누구도 저 반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보로미르는 심기가 불편해져서 어디 지금 너 따위가 껴들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자 자기 친구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참을 수 없는 레골라스가 벌떡 일어나 저 사람은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고 니네 곤도르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니 예의를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보로미르는 곤도르엔 왕이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자, 여기서 보로미르가 왜 이러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곤도르는 오래전에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왕이 실종되어 버려 왕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섭정이 대를 이어서 왕을 대리하고 있었는데 현재 통치섭정의 장남이 보로미르였죠.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가문이 곤도르를 통치하며
마치 왕처럼 살아왔으니 왕가의 후계자이자 지금 비어있는 왕좌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아라곤의 등장이 보로미르는 달갑지가 않다. 그런 설정인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영화와 달리 원작에서는 보로미르가 이렇게 아라곤에게 무례하지 않은데요. 아무튼 그리고 간달프도 아라곤의 말대로 우리가 저 반지를 사용할 수는 없다며 맞장구를 치고 엘론드도 그러니까 저걸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리가 그까짓 거 부셔버리지 뭘 기다리고 있어? 라며 바로 벌떡 일어나 도끼를 들더니 호방하게 반지를 냅다 찍어버리죠. 하지만 반지의 흠집은커녕 반대로 도끼가 박살나버리고 김리는 뒤로 나자빠집니다. 애초에 도끼로 부술 수 있었으면 진작 박살내고 이런 회의도 안 했겠죠. 그리고 이에 엘론드는 절대반지는 우리가 가진 어떤 기술로도 파괴할 수 없으며 오직 운명의 산에서만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거기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방금 못 들었냐? 어쨌든 가야 된다니까. 그럼 네가 할 수 있냐? 그러다 사우론 손에 들어가면 어떡할래? 나는 엘프 새끼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점점 오고 가는 말이 격해지죠. 근데 이때 장면에서 반지의 마력이 사람들을 싸우도록 만드는 것처럼 연출되며 이러면서 반지가 뭔가 저주를 거는 듯한 어두운 음성이 들려오는데 참고로 그 음성의 내용은 사실 절대반지에 쓰여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보로미르가 반지에 손을 대려 할 때 그걸 막으려는 듯 간달프가 주문 같은 걸 아주 포스 있게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들어보면 반지에 새겨져 있는 문장을 발음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반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작 설정상 이 절대 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누구나 절대 반지를 끼면 투명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힘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반지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든 주인인 사우론뿐이죠. 그렇지만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위대한 힘을 소유한 자는 절대 반지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간달프나 사루만처럼 사우론과 같은 마이아급의 존재들은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반지를 이용해 사우론을 무찌른다고 해도 그도 곧 사우론처럼 되어 그냥 새로운 암흑의 군주가 또 탄생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를 위해서 절대 반지는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파괴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반지를 파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용의 불꽃은 힘의 반지를 녹여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워프들의 반지 중 일부가 용들에 의해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근데 절대 반지는 사우론이 직접 만든 최고의 반지니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용이 쏘는 불이라도 절대 반지를 녹일 순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엘론드가 했던 말대로 결국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방법은 단 하나. 사우론이 그것을 만들어낸 운명의 산의 용암에 던져버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해야만 사우론의 힘을 이 세상에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론드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막 싸우고나 앉아있으니까 이때 프로도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반지의 운반자가 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간달프가 프로도를 돕겠다고 나섰고 그 다음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 보로미르도 프로도를 돕기로 하죠. 참고로 레골라스는 어둠숲 엘프의 왕 스란두일의 아들이었고 김리는 과거 빌보와 모험을 함께했던 외로운 산의 드워프 글로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도의 친구들인 샘, 메리, 피핀까지 다 함께하기로 나섰으니 총 9명의 멤버로 반지 원정대가 결성되었죠. 참고로 영화에선 우연히 그렇게 9명이 되었지만
원작에서는 반지원정대가 9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론의 사악한 기사들 9 나주글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9명으로 맞춰 꾸려진 것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원정대가 출발하기 전 리븐들에 와 있었던 빌보는 프로도를 만나 과거 모험에서 얻었던 자신의 검 스팅과 미스릴 갑옷을 선물합니다. 반지를 버린 빌보는 그동안 피해왔던 세월을 한 번에 몰아서 맞은 듯 아주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죠. 그런데 빌보는 프로도가 목에 메고 있던 반지가 또 눈앞에 보이자 아주 잠깐 사탄 들린 것처럼 탐을 냅니다. 하지만 곧 빌보는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리며 너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빌보도 꽤 오랫동안 반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반지의 마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자제하는 것이 빌보였으니까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프로도는 슬퍼하는 빌보를 다독이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자, 이렇게 프로도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남에게 떠맡길 수 없는 짐을 스스로 짊어졌고 엘론드의 축복과 함께 반지원정대가 출발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원래 간달프가 생각했던 반지원정대의 이동 경로는 암계산맥의 서쪽을 따라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로안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는 동쪽으로 이동해 모르도르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최적의 경로였으니 처음에는 원정대원들이 약간 여유도 느끼면서 아주 무난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던 길에 김리가 모리아를 통과해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게 더 빠른 길이고 모리아엔 자신의 친척인 발린이 있으니 그가 환대해 줄 거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에 간달프는 정말 갈 데가 없지 않은 이상 모리아로 가는 건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근데 참고로 재밌는 게 원작에선 오히려 정반대로 모리아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간달프였죠. 아무튼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고 싶었지만 가는 길에 사루만의 첩자들인 까마귀 떼를 마주쳤고 그러니 이 경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과 마주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죠. 그래도 바로 모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에 있는 안개산맥에서 가장 넘기 힘들다는 산봉우리 카라드라스를 넘어가기로 하죠. 하지만 또 이때 사루만은 그들이 카라드라스를 넘으려는 것도 눈치채고 멀리서 주문을 외쳐 눈사태를 일으킵니다. 이에 간달프도 반대 주문 같은 걸 외쳐보지만 사루만의 마력이 더 강하기 때문인지 눈사태를 막지 못하죠. 참고로 이때 두 마법사가 외치는 주문은 서로 다른 엘프들의 언어인데 어쨌든 간달프가 외치는 주문에 담겨있는 의미는 잠들어라 카라드라스, 가만히 있어라, 누워있어라, 분노를 참아라 라는 뜻입니다. 반면 사루만이 외치는 주문은 일어나라 잔인한 붉은 뿔이여, 피로 얼룩진 너의 뿔이 적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를 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붉은 뿔은 카라드라스를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루만의 방해 때문에 반지원정대는 이 길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참고로 원작에서 카라드라스 넘기를 포기한 것은 사루만의 방해 때문이 아닌 그냥 이 산 자체가 더럽게 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무리하게 계속 가다간 다 얼어 뒤지게 생겼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사루만같이 방해하는 자가 없어도 카라드라스는 충분히 위험한 곳이었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길 넘으려다 죽었기 때문에 잔인한 카라드라스라고 불리며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반지원정대는 결국 정말 최후의 방법이라고 했던 모리아를 통과해 지나가기로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모리아라는 장소와 그와 관련된 드워프들의 역사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리아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멸망한 드워프들의 옛 왕국이었는데요. 최초의 드워프 13명 중 한 명인 두린이 건설한 왕국이었죠. 그런데
이 모리아가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스릴이라는 특별한 금속이 이곳에서만 채굴된다는 거였죠. 모리아 은 또는 진짜 은, 진은이라고도 불리는 이 미스릴은 아름답기는 은과 비슷하지만 유리처럼 매끄러웠고 녹슬거나 변색이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단단하면서도 한없이 가벼웠죠.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아름답기까지 한 미스릴은 쉽게 말해 개사기 물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미스릴은 매우 가치가 높았고 그래서 모리아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미스릴이 결국 그들에게 파멸을 가져온 원인이 되고 마는데요. 두어프들은 미스릴을 계속 캐기 위해 점점 더 깊은 땅속으로 파고들었다가 너무 깊게 들어간 나머지 그곳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괴물 발록을 깨우고 말았죠. 발록은 당시 두어프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해서 결국 두어프들은 모리아를 버리고 전부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모리아의 왕국은 멸망해 버렸고 그래서 그 발록을 두린의 재앙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두어프들이 떠난 모리아는 오크들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후 모리아를 잃어버린 두어프들은 외로운 산으로 이주하여 정착했고 그리고 중간에 회색 산맥에도 가서 엄청난 불을 쌓다가 그때는 또 용한테 싹 다 털리고 다시 외로운 산으로 돌아오는데 어쨌든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 두린 왕가의 두어프들은 외로운 산에서도 엄청난 황금과 보석들을 캐며 또다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번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시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또 이번엔 갑자기 스마우그라는 용이 쳐들어와서 외로운 산을 통째로 빼앗아 가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엔 두어프 왕이었던 소린의 할아버지 스로르가 모리아에 찾아갔다가 거길 지키고 있던 오크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두어프들은 모리아에 가서 오크들과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두어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아직 모리아 안에는 발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에 재입성하는 것은 포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두어프들은 한동안 떠돌며 살게 되었고 이후 시간이 더 지나 외로운 산의 마지막 왕자 소리는 자신을 따르는 12명의 신하들과 함께 스마우그에게 빼앗긴 왕국의 보물들을 되찾고자 모험을 떠나는데 이 여정에 빌보도 뜻밖의 참여를 하게 되고 그때의 모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호빗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의 결과로 두어프들은 외로운 산의 산 아래 왕국을 되찾게 되었고 다시 부와 힘을 회복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살만해진 두어프들은 이젠 모리아까지 되찾고자 하는 욕심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 현재 두어프들의 왕이었던 다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발린이 모리아를 되찾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리아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발린은 이전 작품 호빗에서 소린을 따라 모험을 떠났었던 바로 그 발린입니다. 영화 호빗 시리즈에서 발린을 보신 분들은 아니 그 다 늙은 노인이 무슨 모리아를 되찾겠다고 길을 나섰나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원작 설정상 발린은 소린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습처럼 완전 늙은 백발의 노인도 물론 아니었죠. 영화에서 나이 설정이 바뀐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에 발린은 모리아의 입구를 무사히 통과해 큰 공사를 시작했다고도 하고 간간히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영화에선 김리가 모리아에 가면 발린이 환대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선 생략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원작에선 엘론드가 회의를 하기 위해 모두가 리븐델에 모이도록 소집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각자 이유가 있어서 리븐델로 모였다가 운명적으로 회의가 열린 거였죠. 그러니까 글로인이 엘론드 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 모르도르에서 온 사자가 외로운 산의 두어프 왕국에 찾아와 사우론께서는 두어프들과 친교를 맺고자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정의 징표로 힘의 반지를 선물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 우정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신들과 어떤 호빗이 사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사우론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협박하며 작은 우정의 표시로 그 호빗 도둑놈을 잡아 그 놈이 가진 작은 반지를 하나 뺏어오라고 하죠. 사우론께서 원하시는 건 그렇게 하찮은 것 하나뿐이니 너인 성의 표시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옛날에 너희 조상들의 것이었던 힘의 반지 3개도 돌려주고 다시 모리아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뺏어오지 못하더라도 그 도둑놈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렇다면 어디서 사는지 소식만 알아와도 후한 보상을 해줄 것이고 영원한 우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그 호빗 도둑은 물론 빌보를 뜻했습니다. 그러고서 사자는 마지막엔 하지만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뒷일은 책임질 수 없다. 그래도 거절하겠는가? 라고 물었죠. 이에 다인 왕은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고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잘 생각해봐라. 단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에 다인 왕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다인 이 아저씨가 파이팅이 있죠. 그러자 사자는 지금은 그렇겠지 하면서 일단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이후 두어프들이 바보는 아니었으니 그들은 곧 사자가 했던 말이 협박인 동시에 속임수임을 눈치챘죠. 우정은 무슨, 모르도르 놈들은 변한 게 하나 없는 놈들이라는 걸 두어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합니까? 그놈들이 센데. 거절하면 공격당할 거고 수락하면 농락당할 거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두어프들의 가슴은 답답해졌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사우론의 사자가 한 번 더 찾아와서 일단 아직 생각 중이라고 또 돌려보내긴 했지만 사자는 올해 안에 곧 3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을 할 거라고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기다리다 당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이는 다인왕의 명을 받아 빌보에게 사우론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걸 경고해주고 왜 사우론이 그 하찮다는 반지를 찾고 있는지 알고자 리븐델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인과 함께 온 그의 아들 김리가 엘론드 회의에 참석했다가 두어프들의 대표로 반지원정대에 뽑혀 이렇게 모험을 함께하게 된 것이었죠. 자, 이렇게 두어프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설명드렸고 이제 다시 반지원정대의 모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라드라스 넘기를 포기하고 모리아로 발길을 돌린 원정대는 먼저 모리아의 입구를 찾아 나섰죠. 두어프의 문이라 역시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는데 달빛이 비추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실딘이라는 특별한 물질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엘프들도 미스릴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실딘이라는 금속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실딘은 별빛과 달빛에만 빛이 반사되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이 문은 두린의 문이라고 불리는데 아까 언급했던 두린 왕조의 시조 두린의 이름을 딴 것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린의 문에는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의 아치 부분을 보면 엘프 언어로 새겨진 문자들이 있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모리아의 왕, 두린의 문, 말하라 친구, 그리고 들어가라. 영화에선 간달프가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근데 사실 밑에 한 줄이 더 있는데요. 잘 보면 글씨가 2줄로 새겨져 있죠. 다음 줄은 나르비가 만들고 에레기온의 켈레브린보르가 그렸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르비는 이 문을 만든 위대한 두어프 장인이었고 켈레브린보르는 전에 언급했지만 엘프의 새 반지를 만든 자이죠.
지금은 멸망한 엘프 국가 에레기온의 엘프들은 모리아의 드워프들과 교류하며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린의 문을 만들 때 페아노르의 손자이자 에레기온의 최고 장인이었던 켈레브린보르가 문의 장식을 맡아 콜라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엘프들이 만든 금속인 이실딘으로 장식된 겁니다. 그리고 문장이 새겨진 아치 아래를 보면 7개의 별과 왕관, 그리고 모루와 망치가 새겨져 있죠. 이것들은 드워프 왕가와 시조 두린을 상징하는 문양들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를 보면 페아노르 가문을 상징하는 별 문양도 새겨져 있죠. 이 장식을 한 켈레브린보르가 자기 가문의 상징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기둥을 감싸고 있는 나무가 보이는데 이것은 하이엘프의 나무를 상징하는 문양이죠. 곤도르에 있는 백색나무의 조상인 갈라실리온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라 야반나가 발리노르의 엘프들에게 선물한 텔페리온을 닮은 백색나무이죠. 근데 참고로 여기서 하이엘프라는 게 뭐냐? 단어로만 보면 계급이 더 높은 엘프를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발리노르의 두 나무의 빛을 직접 본 엘프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드렐이 하이엘프이죠. 그녀는 발리노르에서 두 나무가 있을 때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가운데 땅으로 넘어왔으니까요. 아무튼 반지원정대는 이 두린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라 친구, 그리고 들어가라. 근데 도대체 뭘 말하라는 건지 아무를 모르니 간달프는 아는 주문이고 뭐고 생각나는 대로 계속 문 앞에다 외쳐보지만 아무리 해도 열리지가 않죠. 그러다 빡친 간달프가 지쳐서 포기할 때쯤 다행히도 프로도가 암호의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프로도가 간달프에게 엘프어로 친구가 뭐죠? 라고 묻자 간달프는 멜론이라고 답하죠. 그러자 바로 두린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냥 친구라 말하고 들어가라는 아주 간단한 난센스 암호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반주원정대는 모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김리가 기대했던 모리아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바닥엔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두린의 문 앞에 물가에 살던 정체 모를 괴물의 촉수 같은 게 튀어나와 프로도의 발목을 잡아 끌고 갔죠. 그리고 그 괴물이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입을 벌리고 프로도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에 원정대원들은 그 괴물과 용감히 싸워 다행히 프로도를 구출하고 다시 모리아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괴물도 뒤쫓아 들어오려다 문 주변이 부서지며 모리아의 입구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근데 이 괴물은 또 뭐냐 하면 모릅니다. 원작에서도 이 괴물은 물속의 감시자라 불리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 묘사되죠. 간달프도 정확한 정체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대신 괴물의 촉수가 프로도부터 먼저 붙잡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게 절대반지에 반응한 것이 아닐까란 추측은 하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두린의 문이 부서져 막혀버렸으니 모리아의 내부를 통과해 반대편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정대는 지금은 폐허가 되긴 했지만 거대한 광산이자 지하 도시였던 모리아의 웅장함을 구경하며 안으로 한참을 들어가죠. 그런데 가다가 발린의 묘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죽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발린은 모리아 탈환을 5년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간달프는 발린의 묘 옆에 남겨져 있는 어떤 일기를 발견하고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일기엔 모리아에 있던 드워프들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가만히 있질 못하는 아이인 피핀이 심심해서 건드려본 어떤 드워프 해골이 쓰러지더니 깊은 우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문제는 그게 퉁탕탕탕 부딪히며 아주 깊은 곳까지 우렁차게 소리를 울리며 들어갔고 결국 모리아에 있던 적들을 다 깨우고 말죠. 그래서 침입자를 눈치챈 오크들은 곧바로 둥둥 북소리를 울리며 원정대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원정대는 일단 거대한 도끼로 문에 빗장을 걸어놓고 방어를 해보려 했지만 적들 중엔 오크뿐 아니라 몸집이 아주 거대하고 힘이 센 트롤도 있었기 때문에 트롤이 문을 박살내버리고 밀고 들어와 발린의 묘실 안에서 정신없는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데 한참을 싸우다가 그 거대한 트롤이 휘두른 거대한 창에 프로도가 푹 찔려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나고 보니까 당연히 죽었어야 했던 프로도가 아주 멀쩡히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빌보가 선물해준 미스릴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드워프들이 미스릴을 그렇게 열심히 캤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안 그래도 비쌌던 미스릴의 채굴이 중단되었으니 그 값이 한없이 뛰었다고 하죠. 지금은 도대체 얼마나 비싼지 그 미스릴 갑옷은 샤이어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간달프의 대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프로도도 살았고 당장 쳐들어온 트롤과 오크들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지만 아직 이 모리아 안에는 오크들이 아주 드글드글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원정대는 서둘러 탈출하기 위해 출구를 찾아 열심히 달리죠. 하지만 결국 현재 모리아의 집주인 발록 아저씨가 직접 출현해 원정대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도망쳐봤자 이 발록이 계속 쫓아오면 답이 없으니까 간달프가 총대를 메고 다리 위에서 발록에게 정면으로 맞서죠. 그리고 간달프는 넌 지나갈 수 없다며 길을 막고서 나는 아누르의 불꽃을 휘두르는 비밀의 불을 섬기는 자다. 암흑의 불은 소용이 없다. 우둔의 불꽃이여. 라고 외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아노르는 태양을 뜻합니다. 이 세계관에서 태양은 발라들에 의해 창조된 것이죠. 그리고 비밀의 불은 절대자 일루바타르가 사용하는 창조의 힘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두는 우툼노라고 불리는 사우론의 보스였던 모르고스의 요새를 뜻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같은 불의 힘을 사용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다는 걸 운율감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간달프는 불과 빛의 힘을 사용하는 마법사이고 발록은 심장이 불로 되어 있고 화염 채찍을 쓰는 괴물이죠. 그리고 둘 다 마이아인 같은 급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태양의 불, 넌 암흑의 불, 난 비밀의 불, 넌 우둔의 불.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스를 섬기는 자인 거 아는데 나는 발라와 절대자를 섬기는 자야. 나도 보통 놈 아니야. 그러니까 네 힘은 나한테 안 통해. 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자 발록은 그래, 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보자 라는 듯이 자신의 칼을 들어 간달프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근데 간달프가 한번 그걸 딱 막아요. 그러니까 발록은 화가 난 듯이 포효를 합니다. 자존심 좀 상했겠죠. 그래서 화염 채찍을 손에 들더니 너는 이제 뒤졌다라는 듯이 위협적으로 찰싹 소리가 나게 공중에 채찍을 한번 휘두릅니다. 그러자 간달프는 You shall not pass! 라는 명대사, 그러니까 넌 지나갈 수 없다! 라고 외치며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가 다리에 쿵 하고 찍죠. 그러면서 번쩍하고 빛이 나니까 발록도 잠깐 움찔합니다. 속으로 깜짝이야, 뭐야 이거 이랬겠죠. 그런데 당장은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발록은 하면서 콧방귀를 끼더니 이번엔 간달프를 채찍으로 한번 제대로 갈기려는 듯 채찍을 든 손을 위로 올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 위에 서 있던 발록도 속절없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해치웠나 싶어서 간달프가 뒤를 돌자마자 바닥으로 떨어지던 발록이 물귀신처럼 길다란 채찍을 휙 휘둘러 간달프의 발목을 착 잡습니다. 그래서 간달프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잠시 벼랑 끝을 붙잡았지만 빨리 튀어 바보들아 라고 말한 뒤 곧 발록과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간달프의 희생 덕분에 나머지 원정대원들은 무사히 모리아에서 탈출해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달프를 잃은 것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오크들의 추적을 피해 계속 이동해야만 했죠. 그래서 계속 더 가다가 황금숲이라고도 불리는 로슬로리엔에 도착합니다. 로슬로리엔은 갈라드렐과 그의 남편 켈레보른이 통치하고 있는 엘프 국가였죠. 그런데 원정대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로슬로리엔의 국경수비대장 할디르에게 포위되고 마는데요. 원래 이 로슬로리엔의 엘프들은 아주 거대한 숲의 깊은 곳에서 살며 외부인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가 매우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디르는 그들이 숲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주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원정대를 로슬로리엔의 수도인 카라스 갈라돈까지 안내해주죠. 그리고 그곳에서 원정대는 갈라드렐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겉으론 그냥 원정대와 인사를 나누는 듯 하죠. 하지만 속으론 사람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는 듯 하며 각 원정대원들에게 비밀스럽게 텔레파시로 말을 거는데요. 어쨌든 이후 모두가 잠든 저녁이 되어 프로도와 갈라드리엘은 단둘이 따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드리엘은 어떤 거울을 보겠냐고 프로도에게 묻는데요. 은으로 된 대야에 흐르는 물을 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것을 갈라드리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원작에서 갈라드리엘은 자신이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는 해줄 수 없지만 대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부분적으로 미래의 일까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럼 이 갈라드렐의 거울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어떤 명령을 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원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또한 청하지 않은 것까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보일지는 갈라드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이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항상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하죠. 거울은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이 그게 미래에 벌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걸 막기 위해 계획을 바꾸다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바꾸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 거울에서 본 것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지침으로 삼는 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거울은 암튼 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뭐야 그럼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웃긴 게 원작에서는 갈라드리엘이 이러한 거울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프로도에게 묻자 프로도는 지금 이 거울을 보라고 권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묻죠. 그러자 갈라드리엘은 이것을 통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를 보게 될 테지만 그것은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본다는 것은 좋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니까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뭔가 좀 열받는데 참고로 원작 설정상 이게 엘프라는 종족의 재밌는 특징이죠. 이 세계관에서는 엘프들에겐 조언을 구하지 말라. 그들은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엘프들의 특징이 엘프인 갈라드리엘과 그녀의 거울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프들은 경솔한 충고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충고라는 게 위험한 선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아예 충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충고해 줄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그들이 엄청 오래 살기도 하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도 겪어봤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프로도는 결국 갈라드렐의 거울을 한번 보는데요. 그런데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고향이 불타고 호빗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론 사우론의 눈을 봅니다. 고양이 눈처럼 노란 눈동자가 불꽃처럼 이글거리며 프로도를 쳐다보았죠. 그러자 갑자기 목에 걸린 반지가 고개가 아래로 숙여질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고 그래서 공포를 느낀 프로도는 황급히 그 거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드리엘은 방금 프로도가 본 건 실패했을 때 벌어질 일들이며 그 임무를 해내는 게 어려울 거라는 것들을 말하죠. 그러자 프로도는 갈라드리엘에게 절대 반지를 주겠다고 손을 내밉니다. 알겠으니까 그럼 나 대신 당신이 해달라는 거죠. 그러자 갈라드리엘은 나도 솔직히 그 반지를 탐내왔음을 부인하지는 않겠다며 잠시 탐을 내는 듯 하다가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고 갈라드리엘은 막 무섭게 변해버리더니 자신에게 그 반지를 주면 암흑의 군주의 자리에 대신 여왕을 세우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잠시 사탄 들린 것처럼 막 일장연설을 하더니 곧 다시 원래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사실 원래 원작에서는 갈라드리엘이 이런 느낌은 아닌데 영화에서는 좀 마녀 같다고 해야 되나? 아주 어둡게 표현되었고 특히 이 장면에선 매우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아무튼 반지의 유혹을 스스로 거절해낸 그녀는 이로써 자신이 시험에 통과하였으며 서쪽으로 가서 갈라드리엘로 남게 될 것이라 말하죠. 참고로 여기서 서쪽은 불사의 땅 발리노르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드리엘은 자신이 요정의 새 반지 중 하나인 네냐를 지키는 자임을 프로도에게 드러내죠. 그리고 자신이 이 반지를 지켜왔던 것처럼 프로도, 당신의 임무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결국 어떻게든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후 반지 원정대는 로슬로리엔을 떠나 다시 모험을 출발하기 전 여러 가지 특별한 선물들을 받게 되죠. 일단 원정대 전원에게 로슬로리엔 엘프의 망토를 선물해 주는데요. 영화를 보면 그냥 회색 모직 망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보통의 망토가 아니었습니다. 원작의 묘사에 따르면 매우 가볍고 촉감은 부드러웠으며 추울 땐 따뜻하고 더울 땐 시원하고 무엇보다 마법적인 위장 효과를 가진 매우 신비한 망토였죠. 이 망토의 색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로슬로리엔 자연에 있는 모든 빛깔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땐 나뭇잎처럼 녹색이 되기도 하고 별빛 아래에선 강물처럼 어두운 은빛을 띠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신하기에 매우 좋았죠. 여러모로 모험에 최적화된 망토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망토를 몸에 고정하기 위한 나뭇잎 모양의 브로치도 각각 한 개씩 선물해 주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모험을 위한 식량도 선물 받았는데 램바스라는 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건조한 맛대가리 없는 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맛이 아주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보관하며 먹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주 쬐끔만 먹어도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고열량 음식이었으니 모험에 정말 최적화된 식량이었죠. 근데 맛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맨날 이것만 먹게 되니 결국 질려하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램바스의 진가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이 램바스만으로 힘들게 버텨나갈 때 발휘되죠. 그럴 때 램바스는 의지와 인내심을 강화시켜주고 몸에 힘을 불어넣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개별로 맞춤 선물을 또 하나씩 주는데요. 먼저 아라곤은 영화에서 단검을 선물 받습니다. 근데 원래 원작에서는 어떤 칼집을 받죠. 꽃잎과 나뭇잎 무늬가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칼집에서 빼는 칼은 녹슬지 않으며 싸움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칼이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드리엘에게 엘레사르라는 보석을 선물받아 가슴에 달죠. 엘레사르는 아라곤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매우 상징적인 물건인데 영화에선 이 엘레사르가 나오지 않고 아라곤은 리븐델을 떠나기 전 아르웬이 선물해준 이븐스타라는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것으로 대체되었는데요. 이븐스타는 저녁별이라는 뜻인데 이게 요정어로는 운도미엘이라고 아르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갈라드리엘은 원작 설정상 아르웬의 외할머니이자 엘론드의 장모님이죠. 그리고 레골라스는 활을 선물 받습니다. 원작 묘사에 따르면 이 활은 레골라스가 원래 갖고 있던 어둠 숲의 활보다 길고 튼튼했으며
활시위가 이곳 엘프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메리와 피피는 단검을 선물 받습니다. 이와 달리 원작에선 은으로 만든 작은 허리띠를 선물 받죠. 그리고 보로미르는 원작에선 황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선 다 각자 선물 하나씩 받을 때 이거 참 섭섭하게도 보로미르만 따로 선물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샘은 엘프의 밧줄을 선물 받습니다. 근데 원래 원작에서 이 밧줄은 갈라드리엘이 특별히 선물해 준 게 아니라 샘이 로슬로레엔의 엘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밧줄을 보고 좋아 보여서 이건 뭘로 만든 거냐고 관심을 보이니까 그럼 너도 한번 써보라고 준 거였죠. 원래 원작에서 샘이 갈라드리엘에게 받은 특별한 선물은 그녀의 과수원에서 가져온 흙을 담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정원사였던 샘을 위한 맞춤 선물이었는데 여기엔 갈라드리엘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내려져 있으며 만약 당신의 고향이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있어도 이 흙을 뿌리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게 될 거라며 선물해주죠. 그리고 다음으로 김리는 아주 공손하게 부탁하여 갈라드리엘에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선물 받습니다. 여기서 영화만 보신 분들은 도대체 왜 머리카락을 달라 하는지 김리 이 아저씨 그렇게 안 봤는데 뭐 변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작 설정상 갈라드리엘만의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에 김리가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그녀의 머리카락은 발리노르의 두 나무의 빛을 담은 듯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이었다고 하니 그냥 보통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관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머리카락이었죠. 그러니 원작에서 김리는 자신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이 귀한 머리카락을 불멸의 수정 속에 넣어 집안의 갑오로 소중히 보관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프로도는 어떤 투명한 작은 유리병을 선물 받죠. 갈라드리엘은 이걸 주며 모든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이것이 당신을 위한 빛이 되어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갈라드리엘의 분수에 비친 에아렌들의 별빛을 담은 유리병이었죠. 에아렌들에 대해선 제가 실마릴리온 편에서 설명했지만 이 세계관의 역사적인 영웅이자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마에 빛나는 실마리를 차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 희망의 별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별빛을 담은 이 유리병은 단순히 후레쉬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희망이라는 상징과 성스러운 힘이 담겨있는 특별한 선물이었죠. 그런데 참고로 에아렌들은 역사적 영웅이지만 엘론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라드리엘은 엘론드의 장모님이니 그렇다면 뭔지 모르게 어색하지만 에아렌들과 갈라드리엘은 사돈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아렌들의 별빛을 우리 사돈의 별빛이라고 했으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렇게 선물들을 아주 푸짐하게 받은 반지원정대는 다시 힘을 내서 길을 떠납니다. 이제부터는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한편 그때 사루만은 절대반지를 빼앗기 위해 자신의 우루카이 군대를 출격시켜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 세계관에서 사악한 존재들은 보통 빛에 약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크는 햇빛에 매우 취약해 낮에 활동하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루카이는 사루만이 만들어낸 오크의 계량종이었고 일반 오크와 달리 햇빛에 잘 버틸 수 있었죠. 근데 똑같이 햇빛을 싫어하긴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루카이는 밤낮 가리지 않고 움직여 군대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일반 오크에 비해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전투력도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루카이는 자신들을 만든 사루만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고 사루만의 부하라는 표식을 하고 다녔는데요. 영화를 보면 우루카이가 얼굴에 흰색 칠을 하고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원작에서 오크들도 크게 두 부류로 파벌이 나뉩니다. 한쪽은 사우론에게 충성하는 모르도르의 오크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사루만에게 충성하는 아이센가드의 오크들이었죠. 그래서 사우론에게 충성하는 오크들은
사우론의 눈이라고 부르는 빨간색 눈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갑옷과 방패와 깃발을 사용하며 표식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죽은 사우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우론을 위대한 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사루만에게 충성하는 우루카이들은 백색의 사루만을 의미하는 하얀색 룬문자 S나 작은 손바닥 같은 걸 표식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원작에서는 작은 손바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영화에서도 보면 딱 잘 보이게 방패나 투구나 깃발에 커다랗게 손바닥 모양을 칠해놓고 얼굴에 흰색 칠도 하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루만이 보낸 우루카이 군대가 반지 원정대를 잡으러 오고 있었고 한편 원정대는 배를 타고 계속 가다 보니 강의 양쪽 옆에 서 있는 어떤 거대한 돌로 된 조각상을 보게 되죠. 그것은 왕들의 기둥이라는 뜻의 아르고나스였습니다. 아르고나스는 북쪽 국경에 세워놓은 곤도르의 관문이었죠. 이 거대한 조각상들의 모습을 잘 보면 왼손은 오지 말라는 듯 경고의 표시로 손바닥을 앞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 원작에서 이 조각상들은 곤도르를 공동 통치했던 이실두르와 아나레온 형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아나레온이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실두르와 그의 아버지 엘렌딜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엘렌딜로 바뀌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게 도끼가 아니라 엘렌딜의 검 나르실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원정대는 이런 조각상의 압도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지나갔고 다음은 라우로스 폭포 앞에 도착하게 되죠. 참고로 이 거대한 폭포의 양쪽엔 언덕이 있었는데요. 서쪽엔 눈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몬헨이 있었고 동쪽엔 귀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몬 라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그냥 계속 간다면 결국 폭포에 떨어져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폭포의 옆에는 옛날에 곤도르인들이 만들어 놓은 계단이 있었으니 일단 배에서 내린 다음 배를 들고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폭포 아래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이동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원정대는 더 이상 강을 따라 내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턴 배에서 내려 동쪽 모르도르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려 했죠. 그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멈춰서 쉬고 다음날 다시 출발하기로 하는데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동쪽이지만 동쪽은 모르도르 방향이라 적들을 마주칠 확률이 높으니 일단 강의 서쪽에 배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서쪽에 있는 언덕 아몬헨 쪽에서 다들 야영할 준비를 했고 보로미르는 땔감을 좀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아몬헨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프로도와 단둘이 마주치게 되죠. 그러자 보로미르는 곧 절대반지의 마력에 정신이 해가닥해져서 프로도에게 반지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프로도는 황급히 반지를 끼고 투명하게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보로미르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긴 했지만 이미 프로도는 멀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눈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몬헨은 시야의 언덕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몬헨의 정상에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 앉을 수 있는 높은 의자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곳은 눈의 망루라 불리며 옛날에 망을 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프로도가 언덕을 올라가다 도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눈의 망루라는 곳이죠. 근데 프로도는 반지를 낀 채 멋모르고 이 눈의 망루에 올라가서 동쪽 모르도르 방향을 바라봤다가 매우 두려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암흑의 탑에 잠들지 않는 사우론의 눈을 말이죠. 이에 프로도는 너무 놀라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며 뒤로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도는 다음으로 아라곤과 단둘이 마주치게 되죠. 프로도는 아라곤도 아까 보로미르처럼 반지를 탐낼 거라 생각해 경계했지만 아라곤은 프로도에게 반지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로도의 손을 잡아주며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때 프로도는 반지의 마력이 결국엔 이 원정대를 망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부터는 자기 혼자서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긴 떠날 테니 다른 친구들을 지켜달라고 아라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그때 사루만이 보낸 우루카이 부대가 바로 앞까지 왔죠. 그래서 아라곤은 프로도에겐 도망치라고 한 뒤
그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곧 다른 원정대원들도 싸움에 참여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쳐들어온 우루카이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은 하지만 보로미르가 전사하고 메리와 피피는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우루카이들은 사루만이 납치해오라고 한 애들이 얘네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간 거죠. 한편 프로도가 혼자 떠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강의 반대편으로 건너가려 할 때 마침 프로도를 발견한 샘이 강물로 뛰어들어 쫓아옵니다. 프로도와 함께 가고자 하는 샘의 의지는 대단했고 결국 프로도와 샘은 무모하게도 단 둘이서 모르도르를 향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죠. 그리고 또 한편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는 일단 납치당한 메리와 피핀을 구하기 위해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지 원정대는 다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절대 반지는 프로도가 갖고 있었으니 아직 그들의 임무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죠.